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6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학내 유인지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원 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 주말에 광주 다녀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토요일 네. 아침 일찍 5시에 일어나 사무실을 향했습니다. 네. 저희가 7시에 출발을 해야 돼요. 네네. 토요일 날은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맞아요. 좀만 늦어지면 광주 내려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하루에 저희가 올라오는 일정이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출발해도 일정을 다 마치고 나면은 집에 서울에 한 11시 이 정도에 도착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7시에 이제 모여서 출발을 했습니다. 광주를 가서 민원연은 그냥 단순히 이제 그 무역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순례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거든요. 뭐 네네.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간담회를 한다거나 네. 뭐 직접 증언을 듣는다거나 뭐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넣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 MBC 김인정 기자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광주 MBC 김인정 기자는 광주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죠. 5.18 그의 이름은 해가지고 발포자가 누구냐,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강연조차도 너무 좋았고, 또 어떤 게 또 좋았어요? 저는 사실 그 강연에서 그러니까 그 광주 당시에 생존자분의 자녀인 거잖아요. 네. 근데 기자가 그죠. 그 기자분이 자녀인 건데 그 생존자 부모님이 네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끝내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털어내지 못하고, 자식한테도 그 이전에는 솔직히 터놓지 못했던 거잖아요. 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 엄마가 딸에게 내가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같이 내려가시는 회원분들이 이야기 너무 좋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민원연 들어와서 매년 가는 거잖아요. 네. 5.18을. 그래서 좀 약간 너무 이번 지방 선거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또 뭘 그래 내가 또 가서 느끼고 와야지, 이런 약간 어떤 의무감, 뭐 책임감, 뭐 이런 걸로 갔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회원분들이 나는 광주를 여태까지 한 번도 못 가봤다. 근데 나는 내가 어떻게 광주를 한 번도 안 갈 수 있냐. 난 정말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80대 회원분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이야기. 그러면서 민원연을 통해서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회원분들을 보면서 정말 머리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머리를 띵 하고 만들면서, 내가 우리 민원연이 회원단체잖아요. 시민단체고. 그런데 그런 존재의 의미, 그런 것들을 내가 또 한 번 잠깐 놓고 있었구나. 그리고 다시 그걸 주섬주섬 챙기고, 정말 내가 다시 이 민원연 활동가로서 살게 하는 힘이 바로 그 회원분들에게, 지금 회원분들 그런 말들이 저를 정말 각성시켰거든요. 그날 토요일 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시민단체 활동가로 사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일깨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분들은 민원연한테 감사하다고 했지만,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분들의 그런 이야기들, 삶의 이야기들, 고백들이 저를 다시 그래서 민원연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민원연이 그래서 활동해야 되지. 민원연이 광주를 그래서 가야 하지.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게 하는, 다시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네, 그럼 미디어 스크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선방위 관련 소식입니다. 네. PD저널의 구보라 기자 기사입니다. 선방위 TV조선 채널A 김경수 의혹 보도 제재 안 하기로 라는 기사인데요. 제목에 모두 녹아있죠. 선방위가 여러분들 모두 분노할 만한 깜짝 놀랄 만한 네, 심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요번에 11일 날 열린 회의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채널A 뉴스 A에서 4월 23일 날 드루킹 구속되자 김경수 보좌관 500만 원 돌려줘 라고 보도했던 거. 이게 온라인 보도 제목이 그렇고 그 방송 보도 제목도 드루킹 구속되자 500만 원 갚아 뭐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 뉴스에는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자신의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것에 대해서 어제 김경수 의원 이렇게 해명했었죠. 보좌관이 경찰에서 해명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드루킹이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이후 김경수 의원에게 잘 받으셨나요? 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경수 의원, 이번에는 어떻게 해명했을까요? 첫 소식 황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런데 드루킹이 김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건넨 뒤 김 의원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에게 잘 받았느냐고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돈을 마치 이렇게 되면은 드루킹하고 연관돼서 뭐 이렇게 바로 돈 거래를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보이는 기사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크고 이건 악의적이다라고 해서 심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의견이 좀 많이 엇갈렸나 봐요. 그래서 좀 강하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정 제재까지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악의적이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어떤 악의적 보도잖아요. 문자를 받았다는 건데 돈 잘 받았냐는 문자를 받았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돈을 받은 다음에 바로 확인이 됐구나. 서로 이게 주고받았구나. 이런 걸 암시하는 보도였는데 마지막에 클로징에서 아니 문자는 나중에 받았다더라.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오늘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이후 김 의원에게 잘 받으셨냐는 문자 메시지를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저희 뉴스가 나간 이후 서울경찰청 측은 착오가 있었다면서 드루킹이 문자를 보낸 시점은 김 의원 측을 협박한 3월 이후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 의원은 해당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건데 다 그냥 인사청탁한 혐의가 다 완전히 확정된 것처럼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들 중 4명이 정정보도를 냈기 때문에 문제없다. 채널A가 이 보도를 이렇게 문제보도를 낸 건 맞는데 정정보도 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우리 문제없음으로 가자라고 문제없음은 너무 낮은데? 장난 아니죠? 너무 낮은데? 아니 그러면 초반에 아무 말 해놓고 나중에 그거는 아니었으면 이러면 다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죠 우리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야이 뭐 이랬다가 그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이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문제없음입니다. 와. 네. 이 당시에도요. 정정보도조차도 제대로 된 리포트로 이게 한 앞에 꼭지 중에서 이렇게 하나의 별도 보도로 정정 보도를 내준 게 아니라요. 앵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냥 뉴스 끝나기 전에 뉴스 끝나기 전에 정말 그냥 사실을 이렇게 경찰청 측에서 이렇게 알려왔다. 김경수 의원 측은 이렇게 했다고 밝혔다. 착오가 없길 바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장난하는 거다. 이건 정말 말장난이죠. 장난한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그래서 사실 이게 선방위 규칙 자체가 의견들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으면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재를 완전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하나는요. 이것도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TV조선 뉴스 세븐이 4월 14일 날 처음으로 이제 드루킹 김모 씨하고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여권 인사의 실명을 깠죠. 이게 사실 선거에 나오려고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름을 이렇게 공개할 정도면, 그러니까 공익성을 정말 생각했다면 근거를 좀 더 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만약에 아니면 아닌 말고 하고 없어지면 우리 아니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거에 영향은 이미 다 끼친 상태고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마치 이미 다 우리는 확인된 것처럼 이 사람이 다 저지른 거 우리 다 알아라는 듯한 뉘앙스로 계속 보도를 냈죠. 처음 그렇게 이름 깐 이후로.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이거 선거방송 심의 기준에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요.
객관성 위반 심의 결과 문제 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뭐 다 문제 없어.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정미정 위원하고 김동준 위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 지수는 필요하다라고 두 분은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머지 위원들이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결국 과반수 뭐 또 다수결로 인해서 문제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문제 없음으로 갔다고 해요. 글쎄요. 저 이런 식으로 선거방송 심의를 하면 심의를 그러니까 넣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하나 안 하나 상관없으면 다 나가야지 그냥.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TV조선 보도본부 한나인 그 4월 19일자 보도 같은 경우는요. 김경수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 기자회견 취소 소식을 알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선거 출마까지 다 취소했다. 라는 것처럼 보도를 했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고 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심의를 했더니 이 정도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출마 기자회견 취소를 통해서 불출마 추측하는 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불출마를 고민한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는 네, 근데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해도 그걸 이제 과장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마치 단정지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의혹은 의혹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건데 마치 이렇게 단정지어서 딱 과장해서 보도를 하면 이거는 선거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그렇게 뭐 방송사 그러니까 뭐 보도한 쪽의 마음만을 계속 이렇게 배려해서 이렇게 심의를 해준다. 이거는 좀 어쩌라는 건가? 이거 민원 막말로 이거는요 민원 넣는 사람들을 그 민원 넣은 그 시간과 노력을 다 우스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해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 없대 계속. 시민 넣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야. 네, 그래서 좀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이런 선거 관련 그 심의가 좀 걱정이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의혹 부풀리기 과장 보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 사실보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각 혹은 축소 은폐하는 식으로 왜곡해서 보도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일반 심의 규정하고도 또 다르게 한 번 더 짚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거라는 게 되게 작은 어떤 멘트들 하나로도 마음이 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따로 꾸리고 있는 거잖아요. 또 선방심의를.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선방심의는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겠지만 그게 유권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거 시기 방송이 더 중요한 이유는 선거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방송 나왔다가 아닌 걸로 결정됐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해명하고 이런 과정이 선거라고 하는 짧은 시기에 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혹 제기만 하고 검증이 안 되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의혹 제기가 마치 이게 사실 근거가 굉장히 빈약한 상황에서 의혹이 크게 부풀려졌을 때 나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해명은 없어버리는 결국에는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해버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언론사가 더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여서 보도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선방심의가 과연 그런 심의 규정을 좀 더 면밀히 이해하고 그러니까 보통 언론 자유나 뭐 비판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정치 권력이 비판하고 감시해야 되는 이런 본연의 기능에 대한 부분만 너무 키운 게 아니까 지금 선거 시기에 이게 선거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들에 대한 좀 인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의도가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아까 이제 그 심의 규정 그 기준에 보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보도에서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되게 특별한 거예요. 선거 보도는 되게 특별한 보도로 이미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상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의위원분들도 이걸 한 번 더 감안을 해서 심의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예, 두 번째 미디어 스크랩. MBC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 기자 해고. 이유는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의 기사입니다. 내용은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당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MBC 기자가 해고됐다는 얘기입니다. 해고됐습니다. 해고요. 현암석 기자죠.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센 조치죠.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게 좀 약간
내부 징계를 받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MBC가 정상화위를 꾸리고 있잖아요. 네. 정상화위원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MBC가 지난 11일에 현원석 기자를 사규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 처분했습니다. 오, 세네요. 이게 MBC가 과거에 우리 불공정 보도가 뭐가 있었냐 이렇게 쭉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정상위원회에서 현 기자가 그 안철수 네. 당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를 하고 네. 그게 추석 연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서 세 꼭지를 연달아 하고 보도를 했는데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이 다른 교수의 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학 박사 학위가 사실상 안철수 후보 경력의 출발점이어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원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고의적인 의도가 있는 선거에 개입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명백했다, 다분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현 기자를 방송 강령과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윤리 강령 위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어쨌든 인사위에 회부했고 인사위원회에서는 해고, 가장 최고의 조치죠. 최고 수준의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게 더 이제 논란이 된 이유가 당시 안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 비해서 오차범위 우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여론조사에서. 네네. 그리고 추석이라는 기간은 가장 이제 보통 우리 추석 민심 하거든요. 선거 바로 앞두고. 맞아요. 가장 많은 이제 여론의 동향이 막 향배가 결정되는 그런 시기 많은 이야기가 의사소통을 많이 하죠. 그 그쵸. 시간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안 후보에 대한 어떤 표절 의혹을 제기했는데 문제는 이게요. 박근혜 후보 네. 소속 당에 그 당이 갖고 있던 의혹 중에 하나예요.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용으로 갖고 있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안철수 후보의 논문 조작.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이거를 안철수 후보 이거 논문 표절 한번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기자들한테 뿌리겠죠. 친한 기자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자, 이 봐라. 안철수 의원 표절 의혹이다. 논문 표절한 것 같아. 이렇게 던진 거죠. 그러면 기자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서 논문 표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전문가 찾아가겠죠. 이제 KBS나 MBC, SBS 다 받은 거예요, 이거를. 당연히 새누리당 그 출입 기자들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KBS랑 SBS 기자들은 이거를 기자들 찾아가서 이제 논문 표절이냐 이제 교수를 찾아가서 하잖아요. 그랬더니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이 표절이라고 하긴 좀 어렵다. 이런 의견을 받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쓰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MBC는 이걸 받았어. 네. 이 기자를 받았고 이거를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네. 내가 근데 취재 중이야. 라고 하는 걸 당시 김장겸 본부장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 한 거지. 그래서 이 기자가 좀 미비하다. 아직 준비가. 아직 준비하는 게 왜냐면 표절이 확실히 표절이라는 얘기를 완전 못 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뭐 볼 수도 있겠다 하고 이건 뭐 표절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사성은 어쨌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표절까지는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가 뭐 대충 내용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의견이 확실하지 않아. 했는데 어쨌든 보도분정 해라. 김장겸이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했어. 추가 취재까지 더해서 했어. 반론은 안 실었어요. 그 반론은 또 자, 이걸 보면 이제 굉장히 시기가 다 종합해 본 결과 시기가 대선 앞둔 마지막 여론의 어떤 주고받는 시기, 추석 마지막 연휴에 그것도 보도를 세 꼭지를 내면서 의혹을 확실시 보도한 거 그리고 반론을 싫지 않은 거. 당시 상황이 어땠다?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더 우위를 달리고 있는 때였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면서 이제 네거티브 나오면서 이제 쭉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치적 개입 아니냐, 결국엔 중립성 위반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굉장히 높은 고의성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가 박 대통령 당선시키려고, 그러니까 선거운동 하려고 이렇게 리포트를 방송을 사적으로 쓴 거다 하는 정도의 수준의 인식으로 이 정상화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MBC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해고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그러니까 물론 내부 조사 그 결과를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당시 김장겸이 정치부장이었잖아요. 네네네. 정치부장이 데스크가 기자한테 어쨌든 기자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라고 오더를 내리면은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제 회사를 나갈 게 아니면 사실 거부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기자한테는 어쨌든 의사를 그 당시에는 부족한 취지였다는 걸 밝힌 게 사실이라면 네. 사실 저항했던 게 사실이라면 해고까지 가는 게 과연 너무한 좀 강한 처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좀 들어요. 해고까지 갔던 과정에서 보면 그 여기 우선 이 측의 MBC 측의 입장은 네.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안철수 후보 측에 뉴스데스크 방송 시간에 임박해서 반론을 요구하는 등 네. 반론권 부여에 소극적이었고 첫 번째. 또 하나는 표절 의혹이 있다는 교수들의 인터뷰를 익명의 목소리로 변주하여 보도하면서 보도의 신뢰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취재원 보호 원칙을 오용했으며 그리고 표절 대상으로 지목된 교수가 아니라 네. 동명이인의 박사 논문 표절 대상 논문으로 촬영해 방송하는 등 사실 확인도 부족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조작 아닌가요? 조작이네. 아니요. 우선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네. 반론은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론을 넣지 않은 이유가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사실 이 아이템이 나오고 나서 이제 네네. 보도를 해라. 네. 너 이거 내라 했더니 이 기자가 거의 이제 뉴스데스크가 이제 시간이 임박해서 야, 너 이거 표절 의혹 너 해명해봐 한 거예요. 그쪽에서 해명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론을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노력이 너무나 부족했다. 그러니까 의도성 아니야? 라는 의혹이 하나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수도 있었고 표절이 아니다는 교수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래서 아까 KBS나 뭐 SBS는 안 다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표절이 아니더라도 뭐 유사성은 인정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표절 의혹이라고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라고 이제 밝힌 게 그 현인 기자의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교수들의 목소리가 네. 제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는 표절인 것 같다. 이런 근데 얼굴 까고. 그런데 그 목소리가 아니 이거는 표절인 것 같으네. 이렇게 변조. 교육과학기술부는 6단어 이상 무단 인용하거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를 표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박사는 그거를 뺏기는 거예요. 수동태였어요. 음수로 바꾸는 거예요. 부사고 뒤에 있는 거 앞으로부터 끌어당겨요. 레퍼런스를 다는 게 당연히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써서 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넘어가는 개념이 있다면 당연히 사고문헌을 썼어야지 되는데 옳다고 봐요. 해가지고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건 너무 그러니까 놀랍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왜 그걸 왜 익명 처리하냐? 네, 전문가 의견을 왜냐면 누가 전문가 왜- 의견으로 이게 그냥 제보자가 아니라 그죠. 내가 이가 사실인가 확인하려고 전문가 입장을 들어봤다 하면서 자기네가 이걸 근거로 제시한 건데 그럼 전문가 입장을 들었는데 왜 그거를 삐리리리 익명 처리를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취재원 보호 차원이었다. 이런 헛소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취재원 보호의 오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마음대로 막 쓰는 거다. 그러면서 취재원 보호라고 하는 미명을 씌워서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서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근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근거인 양 드러냈던 문제가 너 분명 의도성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을 익명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게 표절이라고 확답을 내릴 수 없다라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익명 그 소리로 처리하면서 그 음성 변조까지 시도하면서 낸 거 아니냐. 그럼 결국에 너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지. 표절이 아닐 거라는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냈다. 그러니까 그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죠. 아닐 거란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은 그 해당 논문이 예를 들어서 그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배나한 교수의 논문을 표절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진짜 배나한 거를 논문을 이렇게 자료화면을 쓴 게 아니라 동명이인의 다른 배나한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교수의 논문을 갖고 와서 자료화면으로 썼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안 한 거다. 실제로는 이 논문이나 사실 비춰봤더니 이렇게 비슷하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자료화면을 다른 거 갖고 와서 다른 동명이인의 걸 쓰면서 그냥 자료화면으로 낸 거예요. 이렇게 스케치 화면으로 네 스스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이거 진짜 그 논문을 갖다가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 건가 보다 해서 이 이름이네 해가지고 괜히 자료화면으로 낸 건데 그것도 사실 그 논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취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이거는 너무 이렇게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사에 ABC가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네가 신입 기자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당시 여당 이제 출입기자였단 말이에요. 네. 여당 출입기자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 기본 경력이 되고 한 사람 들어갔는데 그런 기자가 저질렀다고 실수라고 저질른 실수라고 보기에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아닌가. 그래서 넌 분명히 매우 적극적인 어떤 의도, 악의성이 엿보이네요. 그리고 조작에 참여하려고 한 너의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지시. 그리고 그냥 DC에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같이 동조한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이거를 너는 그러니까 이게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갔다. 만들었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래서 MBC 영향을 넌 실추했다. 너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라고 봤기 때문에 해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이해는 되네요. 왜냐면 이게 진짜 아무리 위에서 그렇게 시킨다고 해도 흔적을 남기거든요. 저항의 흔적을. 그러니까 난 정말 하기 싫은데 이렇게라도 낼 수밖에 없으면 흔적을 남기는데 뭐 그것까지 다 검열을 받아서 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또 그렇지만 이게 전혀 그런 최선의 노력을 일단 안 했네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자료 화면으로 쓴 그 다른 그 뺏겼다는 그 교수의 논문, 네. 그다음에 안철수 논문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그 논문이 다른 논문이라는 거잖아. 그럼 그 기자는 뭘 보고 표절이라고 한 거야? 이제 새누리당의 제보를 보고 제보를 무척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당의 제보를 신뢰했는지 아니면 공동 작업을 벌였는지는 모르는 거다. 네. 뭐 지금 사실은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얘기할 때도 우리랑 TV조선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그게 말실수였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모르는 거다 우리는. 당사자 아니면 물음표다. 근데 마지막 그 영상 실수만 가지고도 사실 중징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악의성, 의도성까지 엿보인다고 한다면 이게 해고 조치가 그렇게 막 억울하겠다 뭐 이럴 만한 사안은 솔직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한 것 같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어떤 딱 사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이런 식으로 악의적 보도를 하면은 해고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찝어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사적 이해 도구로 사용한 그런 것들에 대한 엄벌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었겠죠. 네. 네, 오늘 나쁜 보도 스크랩 첫 소식은요. 오늘 굉장히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나쁜 보도 스크랩만 듣다가 아마 뒤로 넘어가실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역시 방송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얘기 또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천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누가 나올지 윤곽이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나 이런 거 할 겁니다. 이런 거 할 겁니다. 얘기를 이제 슬슬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약 다루는 보도가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보도를.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경남지사 경남지사 예비 후보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우리 무상급식 해야 된다. 다 같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지금 이거 중단됐지만 교육의 문제는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하면 안 된다. 홍준표가 막은. 그렇죠. 홍준표가 막고 자유한국당 그쪽 사람들이 완전 망친 다 완전 망쳐버린 그 무상급식 시스템 경남의 무상급식 시스템을 복구하자. 살리자 이제. 학생들한테 밥 무료로 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공약들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번에 자유한국당 후보까지 그 주장을 같이 공에서 들고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 멘트가 정확하게 이겁니다. 무상급식 교육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네, 이념 논리가 아닌 교육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면서 한국당 김태우 예비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러면 1차적으로 드는 생각. 님 옛날엔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2004년 무렵만 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편적 그 무상급식은 표를 의식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선거 앞두고서 자기가 예비 후보가 되니까 싹 이렇게 입장을 내네. 의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채널A가 이걸 의심하는 보도를 냅니다. 옛날에 안 그러더니? 라는 보도를 냈는데 채널A가 또 훌륭한 관점으로? 저는 이게 되게 첫 봤을 때는 훌륭한 관점?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훌륭한 기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보도 제목이 뭐냐면 여도 야도 무상 공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국당 그 예비 후보가 입장이 옛날이랑 너무 바뀌었어. 이거 선거역 전략인 것 같고 진정성이 없는 공약인 것 같아라는 걸 지적하는데 방점을 찍은 보도가 아니라요. 옛날에는 아주 뭐 민주당만 그렇게 자꾸 복지 공약 내놓더니 이제는 아주 한국당까지 이렇게 내놓네. 세상에 망해가는구만. 뭐 이런 보도예요. 네, 그건 정리하면 작다 이런 보도입니다. 야, 그걸 또 그렇게 참. 네, 그래서 그 예비 후보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지적하긴 하지만 그는 한 단락일 뿐이고요. 나머지 앵커 멘트가 딱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무상급식의 무상교복, 무상통학 비용까지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수정당 후보들도 이런 공짜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마냥 좋아할 것 같은데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이게 앵커멘트 딱 시작이에요. 공짜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하는 건데. 왜 복지를 자꾸 공짜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세금 낸 걸 기반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쓸지 분배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공짜라는 표현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공짜면 너무 좋은 거지 사실. 그리고 세금도 안 들고 그냥 공짜로 해줄 수 있는 거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보도 제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도야도 무상 공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보도 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무상 공약, 공짜 복지 이런 걸 내놓지만 지금 유권자들 다 싫어해. 왜? 유권자들도 별로 안 좋아해. 라는 그 설명을 내놓는데요. 왜?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멘트를 이런 식으로 칩니다. 유권자들은 마냥 좋아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유권자들조차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과연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설명을 계속해요. 그래서 유권자들 인터뷰가 실려있어? 그래서 유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약간 못 믿겠다. 뭐 그런 거 해봤자 뭐 이런 인터뷰들을 실어줘요. 두 개를. 찬성하는 거 안 실어주고? 찬성하는 걸 하나도 안 실어줘요. 지금 100명을 인터뷰했는데 2명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채널A가 입맛대로 그냥 그렇게 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중요한데. 그 복지 정책, 그러니까 공약 자체에 대해서 아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나는 그게 실행되면 좋은데 쟤네가 말해서 안 될 것 같아서 부정적인 입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막 뒤섞어 놓고 그냥 유권자들도 이렇게 공짜 복지 해놓으면 싫어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중앙일보가 같은 날 보도를 내놓습니다. 제목이 보수 후보들도 무상급식, 무상교복, 격세지감이라는 7일자 보도인데요. 세대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기사는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채널A는 마치 이렇게 무상복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안 좋은 쪽으로 다 변해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중앙일보는 보도 앞부분에 교육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진보적 시각이 대세가 됐다는 방증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서 한국당 후보도 사실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으려면 그게 시대가 변했기 때문인 거지 공짜 복지 하고 싶어서 혈안이 돼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일단 하고 있고 보도 말미에 이제 시민 반응을 전달을 하잖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무상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 중앙일보는 같은 날 이렇게 보도를 내는 거예요. 자, 채널A하고 중앙일보하고 정반대입니다, 지금. 빈트가 안 맞다. 정반대죠. 근데 그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포항급식연대 전정리 사무국장 입장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 두 방송사, 그러니까 채널A하고 중앙일보 다 또 통계치를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을 설문을 했는데 이렇게 몇 %가 이런 반응을 했어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사실은 약간 의심해볼 소지가 있어요. 기자가, 매체가 면하는 것만 이렇게 좀 편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둘 중에서 더 의심스러운 게 누군가를 고민을 해보면요. 그 2015년에요. 무상급식이 중단이 되니까 경남 도민 60만 명이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를 끌어내리겠다 이런 서명도 받았죠. 네, 그렇게 했죠. 자, 그리고 무상급식이라는 게요. 이미 다른 데서는 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떤 실험적 복지가 아니에요. 경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가 어그로를 끌어서. 이런 복지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공짜 복지라서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을까? 의심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채널A가 더 의심스러운 지금 보도를 내고 있고 여론을 왜곡한 보도를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말씀드리면 여야 후보가 다 같이 공약을 냈대. 네. 공약은 뭐냐면요. 그냥 자기가 여론과 상관없는 저 멀리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꽤 오랫동안 진행된 그 정책에 대해서 공약을 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는 이미 여론이
그것에 대한 지지도를 표명했다는 걸 사실 전제하는 거. 내가 표를 정말 표를 위해 설 수도 있죠. 어쨌든 근데 이게 표가 그냥 단순히 지킬 수 없는 표퓰리즘 얘네가 항상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미 숱한 지자체에서 이미 많은 곳에서 수년 동안 진행해온 정책을 내가 다 짓다는 건 사실 그거에 대한 지지율은 굉장히 높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맞는 부분은 중앙일보에 대한 부분 더 신뢰되는 부분은 바로 거기죠. 선거 시기인데 그걸 냈다는 거는 그냥 내가 상상 속에 된 게 아니에요. 유권자들 만났는데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뭐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 공짜복지 이런 표현 쓸 게 아니라 검증을 해주면 되죠. 제대로. 정말 진정성이 있는 공약인가. 예전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과거에 선거 나오기 전에는 또 약간 해줄 것처럼 그런 무상복지 해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입시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그 검증이 아니라 이제 복지 그 정책 자체를 아예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게 문제다. 이 지금 채널A 보도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2012년에 머물러 있는 보도 같아요. 2012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무상급식 논란이 붙었어요. 그게 이슈가 된 거죠. 처음. 그래서 그때 굉장히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평가해 사람들이. 그때 2010년 지방선거 때 정말 사람들의 의제가 하나 나온 거예요. 지방선거의 정말 핵심 화두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만들어낸 이슈가 아니라 유권자들로부터 시작된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건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하면서 이 논란이 2012년 대선까지 가는 거예요. 2010년도에는 채널A가 없었으니까. 2012년 지금 한다. 아니 2012년에 대선 앞두고 포퓰리즘이라고 표현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조중동과 이 종편들과 엄청 많이 때렸어요. 돈 나라 곳간 뭐 거덜나는데 막 이런 걸 한다. 민주당이 야당이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때 시선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그때 뉴스랑 한번 찾아보면 내가 보기엔 컨트롤 C, 컨트롤 V인 그런 사람 이름하고 날짜만 바꿔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수준이 전혀 발전되지 않았다. 채널A 같은 경우는요. 이날 이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보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안희정 빈자리 중원 쟁탈전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죠. 네, 가운데 중원을 잡아야 이긴다는 말처럼 충청권은 전국 표심의 척도로 여겨져 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퇴장하면서 생긴 공백을 놓고 여당은 복지에, 야당은 경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는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복지하고 경제 활성화를 계속 반대 개념으로 놔요. 근데 복지라는 게 사실 되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주는 정책인 거죠. 그걸 통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냥 싹 나눠버리고 뒤에 이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후보가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멘트를 뭘 소개해 주냐면요.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의 도민에 의해 선출된 후보가 아니라 중앙당에서 지명된 후보입니다라는 그 어떤 다른 정당에 대한 비판 멘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인재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의 그냥 퍼주기 나누어주기식 복지를 누가 못하겠습니까? 두 후보는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도민회에서 선출된 후보가 아니라 어디 중앙당에서 지명된 후보이고 그냥 퍼주기식 나누어주기식 그런 복지를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 발언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채널A 기자는요. 한국당의 약점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약점은 중앙당에서 이렇게 내려꽂듯이 지명된 후보, 전략공천 한 거가 약점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 후보들의 어떤 약점은 그렇게 나눠주기식 퍼주기 복지를 하고 있는 게 약점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도의 구조상 다르다. 왜냐하면 이 보도는 그 양승조 후보를 복지로. 이인재 후보를 경제 정책으로 이렇게 이미 분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럼 비판하려고 하면 사실은 약점을 파고들었다고 하면 양승조 의원은 그 경제 정책이 사실은 그냥 빗바람 공약일 뿐이고 그러니까 공수표다 지금 정확한 진단이 없다라는 비판을 넣던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내리꽂기다. 그러니까 다른 논점을 흐려버리고 이인재 충남도지사 후보의 그 멘트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소개를 너무 해주고 싶은데 이것만 갖다 붙이면 너무 이상하니까 티나니까 티나니까 시비 걸릴 것 같으니까 위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갖다 붙였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이건 이 구조는. 그래서 채널A가 너무 옛날 냄새를 풍기는 계속 보도를 내면서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다.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거기 혼자 섬으로 떨어져 있는 느낌. 혼자. 다른 곳들이 이렇게 크게 받고 있지는 않다. 이런 프레임을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신문도 저도 갖고 왔습니다. 짧은 거 2개 갖고 왔는데요. 우선은요. 권영진 대구시장 현재 대구시장이에요. 이 사람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낙점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인데 이 사람이 낙점된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자기 예비 후보로 잠깐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낙점이 되고 나서 다시 현직에 복귀했어요. 시장으로. 시장을 끝내고 어쨌든 끝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시 후보로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요.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면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분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분이 지난 5월 5일입니다. 시장들은 행정을 하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현직이니까. 그런데 이날 5월 5일 날 이 같은 당에 달성군수 후보로 조성재 예비후보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사무실 개소식을 한 거야. 선거 사무실 개소식. 그럼 현직 시장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현직 시장이면 가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예비후보, 그러니까 선거 사무실 개소식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공직선거법 86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로부터 선거일까지 2달 전입니다.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간 거예요, 그냥. 너무 당당한데요? 자기 시장인데 뭐지? 간 거예요. 이거 모를 리가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잠깐 예비 후보로 시장에서 잠시 물러났다가 그러니까 휴가한 거죠.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들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원래 예비 후보 경선을 마치고 그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복귀를 했는데 예비 후보 때는 막 마음대로 다닐 수 있거든요. 그 선거 관련된 공간에 예비 후보 때와 달리 시장 때 신분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 예비 후보였다가 다시 시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실 시장에 복귀한 거는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는 복귀를 한 건데 이게 약간 내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약간 내가 예비 후보 때 적용받는 규칙과 시장 때 적용받는 규칙이 달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건 정말 고의성이 없는 실수였다. 아, 그래요. 정치인이 법을 그렇게 몰라요? 모를 수 있는데 선거하는데 아니지. 이번에 한번 세게 때려주면은 다른 분들도 긴장해서 아마 잊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룰을 모르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분이요. 근데 예비 후보로 나왔던 건 3월 23일이에요. 네. 복귀는 4월 11일에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5월 5일에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5월 5일에 내가 그때 안 거야. 딱 보고 나니까 맞다. 깜빡했어. 나 예비 후보 그 사무실 가면 안 되는데. 나 몰랐다. 내가 시장인 거.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럴 수 근데요. 있죠. 네. 근데 있잖아요. 이미 이 앞에요. 네. 이분의 또 이런 행위들이 문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상습범인가요? 4월 22일에요. 네. 대구에 이제 모 초등학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체육대회 이제 막 가잖아요, 또 시장이. 갔는데. 학부모들도 많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도와달라! 와. 야, 이거는 이런 발언을 했어요. 선거운동이네. 그래서 이때 선거법 위반 아니야? 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문제가. 그건 도마에 오른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왜 도마에 올랐다고 하냐? 선관위가 이거 안 건드렸어요. 왜? 그러니까 도마에 오르고 그냥 만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 논란이 됐잖아. 논란이 됐으면 자기가 선거법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건 알았을 거 아니야. 내가 예비 후보 때는 그런 얘기 해도 되는데 내가 시장 됐으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이게 도마에 오른 거잖아요. 그럼 이미 그때 알았다는 거지. 맞다. 내가 시장이었지. 최소한 그때는 알았다는 거지. 이분은 자꾸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리시면 사실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사실 우리가 믿고 뭐 이렇게 맡길 수 없는 분 아니까. 아니 계속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도 또 5월 또 지나고 나서 이번에 또 제대로 안 나오면 또 까먹었네? 아이고 깜빡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상습범의 소지가 있죠. 그 기억해야지 하면서 세게 한번 때려주면은. 아니 이제 기억할 필요 없게 해주면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 김영기 대구시장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 이 불법 선거 운동이 단순 착오로 보이지 않는다. 그 시정과 선거 운동의 어떤 경기가 모호한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법망을 피해가려는 저희가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요 7일에는 그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대구시장 권영진의 선거법 무시 및 무능한 선관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징계해달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대박. 그러니까 선관위가 계속 이 사람의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데 대구시 선관위가
사실 좀 약간 용인해주고 묵인해주고 한다. 왜 그러지?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보고서에서 11일 당시에 1,500명 정도가 이제 동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대구시 선관위원회가 적발하기보다는 힘 있는 현직 시장을 옹호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게요. 선거법 위반이 지금 명백해 보이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도 자기가 인정했어. 깜빡했다고 한 거잖아요. 내가 갔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깜빡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선거법 위반은 맞는데 이제 이걸 이제 나중에 법으로 이제 처벌받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 난 정말 실수였다 하면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경감되는 소지. 당선 무효까지는 안 간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 뭐 이거 이 문제예요. 어쨌든 선거법 위반입니다. 근데 지금 선거법에 이거 위반하면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600만 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내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기본이 내가 이 사람이 당선 무효까지 안 가는 정도는 80만 원이 나오고요. 아니면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대구시장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차기 대구시장 후보예요. 낙점한 나갈 거예요. 100%.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되면 법을 무슨 판결을 받아봐야 됐지만 어쨌든 당선이 취소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유권자들한테 이 상황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위들을 했고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우리가 다시 선거를 하게 되는 무효가 돼서 당선 무효가 돼서 다시 선거가 돼야 되는 그런 어떤 불필요한 돈을 다시 쓰는 거잖아요. 그쵸. 돈과 인력과 행정력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런 여론이 높아지면 대구시장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보도가 돼야겠죠? 퀴즈 유부유부쇼? 네. 자, 어디가 보도를 안 했을까요? 보도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나 봐요. 저는 그냥 조중동 가볍게 가겠습니다. 가벼운 게 정답. 가벼운 게 정답. 정답. 네. 조중동이 보도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선요. 조중동은요. 여당 후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도 몇 개씩 보도를 합니다. 막. 그러니까. 그런데 권 시장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거 이상하다. 그러네요. 8일 날려 우선 먼저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가 9일날 보도했습니다. 악재 쌓이는 한국당, 이번엔 대구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10일 날요. 경향신문이 전국지면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위험한 언행, 선거법 위반, 국민청원 와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험한 언행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지금 시끌시끌하다. 이러면서 10일날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한겨레는요. 그 달성군수 예비후보 거기 개소식에 갔다고 했잖아요. 이 개소식 현장에 선관위 직원도 있었기 때문에 권 시장이 참석했다는 사실 확인이 끝났다 이미. 경위조사가 끝나면 바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선관위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돌발 악재라고 평하면서 그러니까 악재다. 악재라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당에는 악재죠. 너무 한국당 중심적인 발언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국당 중심의 그 기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단식 농성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의 폭행 사건으로 뒤숭숭한 한국당에 8일 대구시장 후보로 낙점된 권영진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하면서 사안의 경중을 떠나 더불어민주당 및 바른미래당 후보와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세 비밀을 줬다는 점이 유리할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언급하면서요. 권 시장은 틈만 나면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외쳐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라는 비판의 글을 썼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거를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사람이 했다 쳐요. 난리 났어요. 일면 톱입니다. 일면 톱뿐만 아닙니다. 계속 연달아 계속 때릴 거예요. 5일 톱입니다. 5일 톱. 연달아. 조중동 무조건 때릴 거야. 처음 이제 위반한 것 같다. 의혹 있다. 두 번째 이걸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 청와대가 가만히 있는다. 세 번째 선관위가 가만히 있는다. 그렇지. 이어가면서 계속 나오죠. 네 번째 박원순 시장은 내려오라는 국민 여론이 높다. 정권의 문제다. 그렇게 갈 텐데. 박원순 시장 되게 이상한 사진 막 갖다 줬잖아. 막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했을 거야 100%. 아무튼 침묵하더라.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요 좀 다른 각도에서 갖고 왔습니다.
중앙일보가요. 네. 우리 또 제가 좋아하는 셀럽. 자유한국당 김문수 예비후보. 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분. 어떻게 했을까? 중앙일보가.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뤘을 것 같아요? 다뤘겠죠. 어화둥둥. 노노노. 땡땡땡. 전혀. 제가 지난번에 동아일보가 김문수 예비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양력을 핵심 공약 넣어주고 막 재산 내역 빼주고 이러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질문 해주고 그래서 좀 띄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앙일보는 아닙니다. 절대. 노노노. 그래요?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를 내리라는 중앙일보. 내려? 네. 선거 질 것 같아서. 자, 중앙일보의 최상현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입니다. 제목은요. 자유한국당 오행시예요. 어머머머머. 또 여기서 오행시 뭐지? 자꾸 나를 땡겨. 읽어보라고. 그렇죠? 네. 소제목은요. 분열된 보수론 선거 하나마나 서울 단일화로 돌파구 열어야. 이런 칼럼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 지시는 굉장히 이제 선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들어간 거죠. 분열된 보수론은 선거 하나만 하다. 우선 서울 단일화를 통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돌파구 열어야 된다. 서울 단일화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돌파구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칼럼은요. 지방선거가 코앞인데도 자유한국당 추락엔 브레이크가 없다. 선거야 끝나봐야 하지만 혀를 차는 사람들이 또 늘었다. 이렇게 하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자유한국당 오행시 궁금하죠, 뭔지? 네. 자, 한번 띄워주세요. 띄울게요. 자, 자기 밥그릇을 유난히 챙기니 한 번도 국민 편인 적이 없음은 당연하지 않은가? 와, 이건 이게 지난해 자유한국당이 오행시 이벤트를 벌였어요. 네. 그랬더니 또 우리 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가지고 막 열심히 또 배틀을 뜰 거 아닙니까? 내가 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인 사실은 디스하는 이거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네, 자유한국당 이거를 최우수적으로 뽑았어요. 진짜요? 네. 대박. 그러면서 왜 뽑았을까? 랩배틀처럼 그렇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랩배틀. 그러니까 디스를 계속한 디스전으로 이거를 자기네가 더 디스를 오히려 활용해서 자기는 혁신하고 이런 것들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진 이런 당이다. 그리고 오히려 디스를 더 해라.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멍이 들 때까지. 그건 뭐야? 전대협 진군갑니다. 어쨌든 이런 자세로 쳐라. 난 시퍼렇게 멍이 들고 일어나겠다. 이런 느낌? 네. 이렇게 지금 간 겁니다. 네. 니네는 디스해라. 우리는 이거 성찰하는 걸로 가겠다. 받아들인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언급하면서 그래놓곤 여전히 자기들 이쪽만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렇게 칼럼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야, 니네가 이거 뽑은 거 니네 혁신하겠다고 한 거잖아. 그래놓고서 여전히 니네 이쪽만 챙겨야 니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러면서 개혁적인 새 인물도 없고 보수혁신의 비전도 없고 심지어 야권연대나 후보 단일화도 없으면서 표만 달라고 하니까 당내에서조차 아직 덜 망했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단일화를 칼럼에서. 그러면서 한국당이 진짜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권의 심판으로 치르겠다면 상징성이 큰 서울에서 후보를 내리는 게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를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이게 다른 지역으로 교육감으로 확산시킬 명분이 된다. 결국엔 자기 희생이 진정성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무조건적인 포기를 요구하는 이 중앙일보 칼럼 부적절합니다. 왜냐면은 김 후보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자기는 안철수 후보를 정치적 미술가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거부한 바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정치적 미술가이기 때문에 나는 나로 단일화가 내가 된다야지. 전문가다. 내가 나는, 정치 왕이다. 나는 뭐 이건가요?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가 계속 이 자유한국당을 무능하고 분열된 야당 자유한국당이랑 같이 바른미래랑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이쪽만 채우는 자유한국당 이렇게 원색적인 단어를 남발하면서 너 김문수 내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거는. 그리고 칼럼에서 100번 양보해서 칼럼에서 그래 칼럼 개인적 입장이니까. 근데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맞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이 칼럼의 이 가치관, 이 칼럼의 논조 관점이 기사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거 기간에는 후보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 하나 달았으면 얘 하나 달아주고 형평성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마치 이 칼럼의 입장처럼 유독 김 후보의 입장을 소홀하게 다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후보가 빨리 빠져줬으면 좋겠는 것 같으니까 그 멘트 같은 거, 이거 활동 이런 것들 소개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김 후보가 빨리 빠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김 후보 지지율이 안 나와야 돼요. 이겨라는 그게 지지율이 뭐 바닥을 치면요, 이 사람이 나왔는지도 모르면 그 사람이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처럼 안 다뤄줘요, 잘. 김 후보를. 안철수를 많이 다뤄줘요? 아유,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칼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네? 갖고 왔습니다. 중앙일보가요, 김문수 후보를 인터뷰한 거는요, 당선 아닌 이득이면 된다는 한국당, 단일화 난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논설위원이 간다라는 칼럼 꼭지예요. 근데 칼럼이 아니라 전면 기사예요. 그러면서 이 코너가 원래 뭐냐면 그 후보들 그 격전지나 이런 걸 찾아가면서 후보들의 이야기도 막 1대1 그런 인터뷰도 살짝 들어가면서 심층 취재로 심층 취재를 하면서 그 분위기는 어떻고 뭐가 어렵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 5단 전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는 5단이기 때문에. 근데 5단 중에 5단 전면을 털었는데 그럼 후보자랑 이제 1대1로 이야기하는 인터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후보자를 드러내니까. 근데 그게 1단으로만 처리되어 있어. 전면인데 전면을 다 다룬 건데 김문수 후보 사실 꼭지라고 나눈 건데 1단으로만 처리되어 있어. 나머지는 김문수 이제 야권 단일화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약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제 어떻게 이제 야당으로서 유리한 입지를 갖기 위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왜 단일화를 안 하고 있고 이런 이유는 양측 지도부가 또 단일화에 대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뭐 이런 단일화 얘기만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가 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단이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별로 안 다룬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앞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김문수 후보가 나오자 뭐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를 각수를 안 하려고 쫙 피하고 있는. 사실 이거 완전 너무 조롱인데요. 예, 그런 내용을 뭐 앞에 인트로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코너에서 다른 후보들도 이렇게 일단으로 다뤄버리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이 중앙일보가요. 근데 3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거의 뭐 60일이 넘는 기간이죠. 70일 정도 기간 동안 김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기사는 아까 제가 말했던 요 기사밖에 없어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제목 안철수 다음 주 초 서울시장 출마 선언 박원순 정조준이라고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집중하는 보도를 3월 30일에 냈습니다. 와, 박원순하고 1대1로 딱 다뤄주네. 그런데요. 또 출마 선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출마 선언 하기 전이니까. 출마 선언을 한 날은 또 출마 선언을 한 걸 돌고 돌아 7년 만에 안철수 서울시장 내가 야권 대표 선수 4월 5일 날 내줬습니다. 야권 대표 선수. 출마 선언을 다룬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끝이 아니야. 그래요? 다음 날 또 전면 기사 아까 얘기했던 전면 기사의 스타일로 안철수 해서 박원순 7년 못한 건 4년 더 해도 못해 라고 하는 인터뷰 기사를 썼고요. 양보 받을 생각도 야권 연대도 없다 라고 하는 일면 기사로 이걸 또 띄워줬어요. 제가 그 그림으로도 보고서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어요. 이 안철수 후보를 다룬 그 전면 기사에서는요. 1, 2, 3, 4, 5의 반까지 5단의 반까지 이 사람과 1대1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대박. 거의 뭐 70-80%.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를 쭉 들어준 거예요.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를 지면을 통해 내준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1단 끝. 그리고 앞에는 인트로 부분에서는 홍해처럼 갈라지더라. 이게 사진도 너무 웃긴 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기사에는 안철수 사진만 이렇게 있어요. 안철수 사진만 크게 혼자 단독 사진을 딱 붙여주고 김문수 후보 사진에는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이렇게 3분할로 사진 이렇게 작은 증명사진처럼 나눠서. 그리고 제목도 이거는 양보받을 생각도 야권연대도 없다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를 넣어준 거고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안이 이득이면 된다는 한국당 단일화 난망.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김문수 후보의 인터뷰 기사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냈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뭐 김문수 후보의 인터뷰가 아니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의 인터뷰 따로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박원순 후보의 인터뷰도 따로 내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김문수만 없다. 이거는 따돌림 아닌가요? 왕따. 그렇죠. 아, 이거 참. 두 후보와 비교해 보면 김문수 후보는 출마 선언도 안 다루고 인터뷰 기자 질문도 4개로 끝났어요. 4개예요, 이거. 1단짜리 4개로 끝났어요. 그리고 주구장창 뒤에는 단일화만 외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중앙일보의 기사는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나쁜 보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네요. 나쁘죠? 그러네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오만해 보이는 게 지들이 이렇게 개입해서 컨설팅 한 대로 안 따라온다고 계속 지금 어그로 끌고 있는 거예요. 어그로 끌고 흘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쓰면서 내가 이렇게 김문수를 엄호하다니. 내가 이런 날이 오다니. 왜 김문수 거 안 달아줘? 이렇게 내가 쓰면서 이 밤에 이거 저녁에 쓰면서 내가 고민했습니다. 이거 쓸까? 하지만 써야 돼. 왜 나쁘거든. 그치.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편을 들어주는. 왜냐면 공정하게 시시비비는 가려야 되니까. 그렇죠. 시시비비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원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민원련 대댓글 코너로 가겠습니다. 네. 지난 NG 들으셨나요? 아니요. 플러스노님이 NG 컷을 듣기 전에 남겨주신 소감으로는 부녀회장님이 너무 기운이 없으시다. 그래서 나도 기운 없이 들었다. 유 부장님 많이 도와주셨다. 너무 둘이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NG 컷을 들으신 이후에는 기운이 없는 것 같았는데 아니다. 너 배고픈 거였구나. 그렇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금요일로 이렇게 긴 방송 만들 수 있는 건 우리 유 부장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유 부장님의 어떤 능력. 알겠습니다. 네. 요 저의 멘트를 또 넣어주셨어요. 금요일. 금요일이라고 이분이 써보이시니까 제가 금요일이라고 한 게 진짜 잘못했구나. 이분은 결국엔 이재희 PD 팬이셨구나. 그렇군요. 네. 저를 반성하게 하는 결국엔.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치라고 해서 안 고쳤는데. 고쳤잖아요, 그죠? 방송에서 맨날 금요일 이렇게 나가라고요. 저 또 배세 소리 난다고요. 네,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440416님 같이 광주에 다녀오셨습니다, 이분. 네네. 네. 한 주가 또 가네요. 광주 순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올해도 더 좋았다. 작년에도 가셨거든요, 이분. 탈곡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네. 내년에는 꼭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가면 정말 좋겠어요. 느끼는 감회가 다르실 거다. 네. 아니면 뭐 내년까지 기다리시기 그러시면 다음에 있는 회원 행사 때 또 오시라. 이렇게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시면 활동가들이 힘이 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성도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이니치세님 댓글을 아까 제가 같이 안 읽었는데 광주 이제 잘 다녀오셨나요? 좋은 에너지 많이 받고 오셨길 하면서 엔지컵에서 또 배에서 소리 그거를 몇 번 반복해서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몇 번을 들으셨다. 반복해서.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신기하게도 주말마다 생각지 않은 큰 사건이 이렇게 터져 나왔는데 이번 주말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무사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목소리를 좀 더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그 금요일 방송하기 전날 제가 밤에 약간 과로를 해서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개인 과로를 해서 약간 그렇게 목소리 나갔고요. 배도 고팠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방송을 할 때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입장에서 좀 실격인 태도 아니었나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 댓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채진 386님이요. 네. 언론이 언론인 적이 언제였나
고민하는 민원연 활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고 보니 민원연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옳은 보도로 아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기자들이. 네, 그러면서 편파 오도된 보도는 이제 기자들의 특권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든다. 그러니까 기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특권으로 편파랑 오보를 막 남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든다 하면서 그래서 건의한다. 그래서 민원연의 올바른 보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모든 방송사든 지상파 뭐 케이블이든 이런 데를 방송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렇게 하면서 지상파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의무 방영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지상파에서 내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뭐 그래도 저희 뭐 CBS 김영찬이 나가시고 네. 이번 활동가 OBS도 나가고 하니까 또 이제 김원균 초장님도 MBC 뭐 MBC도 나가시고 네 하고 하니까 이제 더욱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미령곰택님께서 목요일 어제까지 방송을 잘 들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몸이 좀 안 좋으시고 또 시험 준비를 하시고 또 친척분 돌아가시고 해서 정신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시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식을 그동안 이제 며칠 안 남겨주셨던 게 사실 궁금했는데 예, 이렇게 근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시민방심위에서 보여준 영상을 보고 기겁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민방심위를 하기 전에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돌렸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기겁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김광일이 신통방통에서 얼마 전에 그 세월호 리본을 가지고 나치로 표현한 거 그 영상이 아마 그 홍보 영상으로 같이 나가면서 이제 이 여러분의 방심이가 필요하다, 시민 방심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광고로 나갔는데 이걸 보시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NG 이제 들으시면서 유민지 기획부장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멘트를 남겨주셨어요. 제가 송파주민 그 얘기하면서 제가 송파주민인 걸 아는 분은 NG까지 잘 들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미령검색님이 인증받았다 이러면서 만족감을 만족감을 표하면서 이제 과한 존경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겁니다. 네. 수요일날 제가 휴가였나요? 네, 안 나오셨죠. 아, 그랬군요. 맞아요. 네. 기억도 안 납니다. 계속 휴가 써가지고. 네,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휴가 때 술 만드신 건 아닌지요라니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편견입니다. 네. 네, 그렇게 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박달동 범고래님께서 물뚝심송 박성우님이 돌아가셨네요. 대한언론 분야에서 공이 많으셨던 분인데 아까운 분이 너무 빨리 가셨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물뚝심송 박성우님 그 딴지 그 필진이셨죠. 그래서 글도 많이 보고 또 그 팟캐스트도 여러 군데 나오셔서 많이 팟캐스트 청취를 했던 저도 애청자였는데 이 소식 듣고서 저도 너무 깜짝 놀라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정말 명복을 빕니다. 그럼 오늘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언련의 미디어 털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언련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언련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언련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언련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